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49장 49. 어긋난 계획. 강별학은 대노한 음성으로 호통쳐 물었다. 철 노영웅이 만약 자살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오? 만약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지 무엇하러 지금까지 기다렸겠소? 유령 같은 사나이도 지지 않고 마주받았다. 철무쌍이 만약 자살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고 벌써 자살했을 것이오. 그는 조금 전까지도 죽으려고 하지를 않았었는데 모든 진상이 밝혀지기 일보 직전인 지금 무엇 때문에 자살하겠소. 강별학은 안색이 점점 굳어져 갔다.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그가 아니었다. 철 노영웅이 만약 자살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그를 반격할 여유도 주지 않고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철 노영웅은 이렇게 죽음으로써라도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당신은 그의 명예를 더럽힐 작정이오? 만약 정면에서 그를 죽이려 했다면 철 노영웅은 분명히 반격할 여유가 있었을 것이오. 그러나 갑자기 암습을 받으면 강별학은 큰 소리로 소리치며 유령 같은 사내의 말어리를 잘랐다. 그러면 나 강별학이 그를 암습했단 말이오? 당신은 이미 철 노영웅이 당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암습을 한다 해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오. 그럼 나 강별학이 아니라면 화 공자께서 암습이라도 했단 말이오? 암습한 사람은 철 노영웅과 매우 가까운 자임에 틀림없소. 철 노영웅은 꿈에도 그가 암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고 만 것이오. 이때 갑자기 노개 소년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 둘의 대화 속으로 끼어들었다. 누가 감히 나의 스승님을 죽였나? 나와서 나까지 죽여봐라. 유령 같은 사나이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냉소를 터뜨렸다. 너의 스승님을 죽인 자는 바로 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노개 소년은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스승님을 죽일 수 있겠느냐? 너는 혹시 미친 것이 아니냐? 스승은 어버이와 같다고 했거늘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어찌 양심과 도덕을 버리고 강별학과 내통을 한단 말이냐? 너는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려고 하자. 사람들이 너를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악독하게도 너의 스승의 목에 칼을 꽂았다. 너는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노개 소녀는 격하게 소리쳤다. 너는 도대체 무엇 하는 자냐? 너는 누군데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것이냐?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겠구나? 그럼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단 말이냐? 다른 사람은 증거를 내놓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사해춘에서 술에다 독을 놓아 조총표두를 해치려 했던 자가 바로 너라는 것을 나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 말을 들은 노개 소녀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역시 큰 소리로 소리쳤다. 개나발 불지 마라. 나의 스승님이 조총표두를 모셔온 것은 삼상표련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것이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술에 독을 타서 조총표두를 해치려 했겠느냐? 그것은 내가 강옥랑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화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너의 스승님의 명성에 오점을 주려는 계책이었다. 노개 소녀는 안색이 하얗게 되어 더듬거렸다. 너,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 줄로 아느냐? 내가 그것을 부인하겠단 말이냐? 난 그날 내가 강옥랑과 그 악독한 계책을 상의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단 말이다. 내가 어떻게 친히 목격할 수 있었단 말이냐? 함부로 사람을 모독하다니 나는 너를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구나. 그는 기합을 지르며 공격을 퍼부으려 하였다. 바로 그때 그 유령 같은 사나이는 얼굴을 덮은 대나무 바구니를 슬쩍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아라.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때가 끼어 더러웠고
산발한 머리는 유령의 형색이 다분히 섞여 있었다. 노개 소녀는 그 모습을 보자 공격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뒤로 서너 발자국 물러섰다. 그는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너. 그 유령 같은 사나이는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바로 그날 너와 강옥랑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귀신이다. 너희들은 나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를 죽였지만 나는 곱게 눈을 감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귀신이 되어 너희들의 악독한 계책을 폭로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온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노개 소녀는 미친 듯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하였다. 귀신이다. 정말 귀신이 나왔다. 순간 검광이 번쩍하며 그 노개 소녀는 대청문에 당도하기도 전에 쓰러졌다. 한 자루의 장검이 그의 등에 박혔다. 노개 소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나동그라지고 만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장검이 강별학의 손에서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눈길이 강별학에게 집중했다. 그러나 강별학은 태어난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이자는 정신착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불초로서는 그를 없애지 않을 수가 없군요. 유령 같은 사나이는 그의 말에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강별학, 너는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인 것이다. 너같이 사악한 놈은 언젠가는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강별학은 입가에 조소를 띠며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남에게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이 한마디는 그 유령 같은 사나이에게 큰 약점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화무결 앞에 어찌 자신의 얼굴을 내밀 수 있단 말인가. 강별학은 여전히 태어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오. 당신이 말한 것들은 모두 무예계의 중대사이니 당연히 당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지 않겠소? 유령 같은 사나이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있는 듯 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한 말들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오. 이 진실과 내가 얼굴을 내미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소? 강별학은 의기양양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면서 어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를 꺼린단 말이오? 소어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과연 사람들의 눈동자 속엔 모두 의아심이 가득했다. 강별학은 다시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녀석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오. 그의 목적은 분명 무예계를 혼잡하게 만들 속셈일 것임에 틀림없소. 강별학은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화무결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화 공자께서는 이들의 내력을 혹 짐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화무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의아심이 가득 찬 음성으로 되물었다. 이들이라니요? 이 녀석과 그 가마를 든 일꾼은 한패일 것입니다. 불초는 내내 유심히 그를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마를 든 그 일꾼이 정말 저 녀석이 말한 대로 내 아들 옥랑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의 말은 오직 대의를 위하고 조금도 개인의 사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투였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아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강별학과 유령 같은 사나이만을 주시했을 뿐 그 가마를 드는 일꾼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강별학의 입에서 그 일꾼이 거론되자 사람들은 비로소 화다닥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일꾼뿐만 아니라 다른 가마를 드는 일꾼들과 단시 부녀가 타고 있는 가마마저 종적을 감추었다. 소어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두뇌가 영민함에도 경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강별학이 대노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일꾼이 어디로 갔느냐? 줄곧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나구가 불쑥 나서며 끼어들었다. 단 어른께서 몸이 허약하시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 같다고 먼저 가자고 그들에게 분부했었습니다. 나삼이 웃음 띤 얼굴로 그의 말을 받았다. 뚱뚱한 사람은 확실히 충격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만약 충격을 받으면 중풍에 걸릴 위험이 있지요. 아니, 두 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으면서도 그 일꾼을 그냥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이 일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불초도 용의자입니다. 강별하게 말은 교묘하게 진실을 가장한 것이었다. 소호와는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 여우 같은 놈아, 연극을 하는 데는 정말 귀신 뺨을 칠 정도구나. 그러나 강별학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 일꾼이 당신과 한패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소? 당신들이 일부러 짜거나 강별학을 함정에 밀어넣을 속셈이 아니었소? 당신은 왜 그들이 가도록 가만히 놓아두었소? 소호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사람들도 소호와의 말에 대해서 적잖이 의아심을 품은 눈치였다. 소호와는 강별학이 손쉽게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강한 무공보다는 지혜로운 말이 더 위력이 있었다. 또한 한마디 말이 무공의 격투보다 더욱더 위험천만했다. 강별학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소호와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사태는 급속도로 소호와에게 불리하게 되어 그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되고 말았다. 비록 강별학이 저지른 악독한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고 만 것이었다. 소호와는 창문을 향해 몸을 날리려 하다가 문득 멈춰서고 말았다. 화무결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별학은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일꾼은 도망가게 할 수 있었지만 귀하께서는 아마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요. 귀하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은 혹 무슨 큰 죄라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오. 소호와는 빠져나가기 위해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그러나 전혀 좋은 계책이 생각나지를 않았다. 이때 화무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친구 스스로가 얼굴을 내미는 것이 힘이 든다면 불초가 대신 수고해 줄 수도 있어. 소호와는 이 말을 듣자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화무결. 난 본시 당신이 매우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이렇게 강별학에게 개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녕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소. 화무결은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미소만 띌 뿐이었다. 친구가 만약 나를 화나게 할 속셈이라면 그것은 헛된 수작이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인간도 인간이요? 당신은 그것이 무슨 자랑인 줄 아시오? 나도 화낼 줄 모르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할 자격이 없소. 강별학이 이때 웃음 띤 얼굴로 끼어들었다. 화 공자께서는 비록 나이는 젊지만 수양이 노화순청의 경지를 이루었소. 그를 화나게 하려면 소호와는 큰 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를 화나게 하려면 철심란을 빼앗아 오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요? 과연 화무결은 얼굴색이 변해 심각해졌다. 이 일은 그녀와는 관계가 없으니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꺼내지 마시오. 철심란이 당신의 것도 아닌데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요? 무슨 영문에서인지 철심란에 대한 화무결의 태도에 소호와는 갑자기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화무결을 화나게 하고 싶었고 도저히 화무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당당히 피 튀기는 격투를 하고 싶었다. 서로 격투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슴에 가득 찬 울분을 터뜨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는 최근 2, 3년 동안 강한 이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피가 끓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대로 참았다가는 가슴이 터져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화무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겠다.
철심란에게는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그녀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바친 이상 내가 아무리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 보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서로 내가 그녀를 억지로 처로 맞이한다 해도 그녀의 마음은 역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순간 화무결의 쌍장이 뿜어졌고 소호와는 미친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몸을 허공으로 솟구쳤다. 순간 소호와가 서 있던 자리의 뒤쪽 벽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구멍이 나고 말았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소호와의 가슴은 난파당한 배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었다. 몸을 솟구친 소호와는 높이가 사장은 좋게 되는 천장까지 날아올랐다. 그는 손바닥으로 기둥을 잡고 있었지만 몸이 바람 속의 낙엽처럼 좌우로 흔들거렸다. 아래서 볼 땐 마치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강벼락은 그것이 바로 경신술에서 가장 뛰어난 신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몸은 곧 떨어질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흔들거릴 때마다 무서운 살수를 내뿜고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섣불리 몸을 솟구쳤다가는 곧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 화무결은 몸을 솟구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잠잠히 서서 자기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태평하여 마치 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가 일격을 펼쳐낸 후 갑자기 죽은 듯 조용해진 것을 보자 모두 의아심이 생겼다. 그러나 더욱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소호와가 왜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도망가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소호와는 화무결이 완전히 정신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지도 듣지도 않는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무결의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감히 도망갈 수가 없었다. 떠들썩하던 대청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더 짙어지기만 했다. 소호와는 위에서 계속 흔들거리고 있었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불안함과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대청의 등불이 소호와의 몸과 함께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고 심지어는 대청마저 흔들거리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뱃속의 창자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화무결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강벼락만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었다. 화무결은 그 모습이 마치 거세게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 우뚝 솟아오른 바위와도 같이 보였다. 그의 자세는 비단 듬직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무척 안정된 기분을 들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몸에서는 강렬한 살기가 스며 나오고 있어. 강벼락 외에는 그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이러한 상황을 영원히 유지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움직임은 당연히 정체보다 오래 유지될 수는 없었다. 강벼락도 물론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한 가닥의 미소가 점점 번져나오고 있었다. 밤은 매우 깊어갔고 여름철 밤바람이 차지는 않았으나 대청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눌려 절로 떨려왔다. 이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대청으로 갑자기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들어왔다. 대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호와와 화무결이 어떤 동작도 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제비는 돌연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아마도 무형의 살기를 견뎌내지 못한 것 같았다. 떨어진 제비의 그림자가 화무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소호와의 몸이 팽이같이 돌며 덮쳐 내려갔다. 보기엔 마치 그가 수십 개의 손발이라도 달려있는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본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수십 개의 손발을 가진 천신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화무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허공에서 돌고 있던 소호와는 기합 소리를 내며 삽시간에 16초의 장과 8초의 발 공격을 펼쳐냈다. 그의 이 재빠른 공격은 격렬한 위세를 지니고 있었고
허초도 실초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 1초만 맞아도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눈부시다는 감정만 느꼈을 뿐이었다. 만약 공격을 받은 사람이 화무결이 아니고 그들이었다면 그들은 막기는커녕 어디로 피해야 좋을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화무결은 달랐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오른손을 내밀어 가볍게 저었다. 그의 이 일초는 보기엔 공격의 초식 같지도 않았고 방위의 초식 같지도 않았다. 그의 일초는 실로 비파를 퉁기는 듯했다. 부드러운 그의 손길엔 조금의 살기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일초가 뻗쳐나오자 소어와의 거센 공격은 완전히 무형으로 사라져갔다. 짝, 짝 하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오며 소어와의 왼손은 자기의 오른손을 쳤고 오른손은 왼손을 쳤다. 그리고 왼발은 오른발을 차고 오른발은 왼발을 차고 있었다. 그의 필살의 공세가 오히려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강벼락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멋집니다. 아주 멋진 이화저복이군요. 화무결은 엷은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당신의 무공에 뛰어남은 실로 무예계의 인류 고수라 할 수 있고 또한 내력의 두터움 역시 예상 밖이었소. 하지만 내력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부상 또한 더욱더 심할 것이요. 그는 소어와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이때 대청 안에 갑자기 한 가닥의 거센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모든 등불이 꺼졌고 또한 수십 개의 강인한 암기가 흩뿌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암기는 강벼락과 화무결을 향하고 있었다. 그 암기는 순식간에 등불을 일제히 모두 꺼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과 힘이 고수의 솜씨였다. 그러나 그 암기가 강벼락과 화무결을 해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가볍게 몸을 날려 재빨리 그 암기를 피했다. 대청안은 매우 혼잡스러워졌다. 이때 나구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마시오. 뒤따라 나삼의 음성도 들려왔다. 그 녀석이 이 기회에 도망을 가버리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이 말들은 본시 강벼락이 하고 싶던 말이었다. 강벼락은 감탄하며 생각을 했다. 이 나씨 형제들은 과연 쓸만한 사람들이로구나. 다시 나구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밖으로 나가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을 테니 너는 빨리 가서 불을 밝혀라. 나삼의 음성이 뒤따라 들려왔다. 알았어. 어서 가봐. 곧이어 불빛이 번쩍거리더니 그는 이미 부싯돌을 밝혔다. 그리고는 재빨리 유령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었다. 강벼락은 얼굴색이 변하며 재빨리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러나 창밖에는 막막한 어둠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삼은 안타까움이 가득 찬 표정으로 땅을 차며 소리쳤다. 그 녀석이 참으로 빨리도 도망쳤군요. 자, 빨리 쫓아갑시다. 이때 화무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설사 쫓아간다 해도 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요. 강벼락이 눈썹을 잔뜩 치켜세우며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도망가게 이대로 놓아두잔 말입니까? 나삼이 끼어들었다. 저의 형님이 아마도 그를 쫓아간 모양인데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군요. 화무결은 여전히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잡지 못할 겁니다. 나삼은 놀라움이 섞인 음성으로 물었다. 왜요? 암암리에 암기를 퍼부은 그 사람은 상당한 무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졸간의 암습을 받아 그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었으니 아마 그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삼은 쓰디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화 공자님 앞에서도 사람을 구해갈 수 있을 정도니 저의 형님의 실력으로는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강벼락이 다시 끼어들었다. 불초는 차라리 댁의 형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를 바라오. 혼자 힘으로 모험을 하면 신변의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오.
마땅히 그자를 잡아 강대엽이 더럽혀진 명성을 씻어드려야 하는데 그를 놓쳐버린다면 큰 과오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도리어 저의 형님의 신변을 걱정해 주시니 강대엽은 진정 의기남아이십니다. 강벼락은 약간 우쭐한 기분에 느긋이 입을 놀렸다. 옳고 그른 것은 당연히 강호에서 판가름해 줄 것입니다. 불초가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은 이상 남이 어떻게 나를 비판하든 간에 나는 추호도 그것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삼이 또 나섰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천하의 이름을 떨친 사람은 당연히 모함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대엽의 명성은 해와 달같이 밝고 눈부시니 설사 모해의 음모가 있다 해도 결코 강호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강벼락의 눈에선 빛이 번쩍거렸다. 매우 기분이 좋은 표정이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 녀석은 절대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목적이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또 나를 찾아올 것이요. 화무결은 웃음 띤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가 오면 강대엽께서는 절대로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강벼락은 또박또박 말했다. 그때가 오면 불초는 그가 어떻게 생긴 놈인가 보고 싶군요. 불빛이 꺼지자 소호하는 자기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바로 이때 어느 사람이 그를 안더니 창문을 뚫고 나갔던 것이었다. 그 사람의 경공술은 정이 무예계에서 손꼽힐 정도였고 가볍게 몸을 몇 번 솟구치더니 이미 10여 장 밖으로 가 있었다. 소호하는 희미하게 대청에서 외치는 나고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마시오. 그들은 순식간에 소란한 장원을 벗어났다. 조금 전 소호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만약 지금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소호하는 절대로 도망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소호하는 일생 동안 실로 정만 있고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자기를 구했단 말인가? 소호하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발을 멈추지 않고 응답했다. 소호하는 그의 겨드랑 밑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소호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나를 구했습니까? 그 사람은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별로 나쁘지도 않던데.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당신은 물론 남자일 테고. 그렇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다고 적지도 않지. 소호아가 말했다. 당신은 신석 도장은 아닐 테고. 그렇죠. 당신이 만약 신석 도장이라면 절대로 자신을 알아맞혀 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요. 속세를 떠난 사람이 일부러 신비한 척하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소호하는 그가 자신을 구해주었는데도 오히려 심사를 슬슬 긁었다. 많은 말을 하게 하여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옳은 말이요. 소호하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헌원삼광이요? 하하, 나는 그 도박쟁이를 모르오. 소호하는 참다 못해 드디어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웃을 뿐 별로 말이 없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생각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지 못할 것이요. 빨리 밝히지 않는다면 당신을 욕하겠소. 욕하시오. 나는 남의 욕을 듣는 게 취미니까. 내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정말하지 않는다면 혈도를 점하고 묶어놓은 후 얼굴을 똑똑히 보겠소. 그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한편 그는 손을 그 사람의 요한혈에 갖다 댔다. 내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누가 구해달라고 했소?
비록 나를 구했지만 혹시 나를 이용하고자 해서인 줄도 모르고 나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르오. 당신은 과연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당신같이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처음이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집의 창문으로 날아들어가 소어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방에는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소어와는 비로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바로 그 신비한 나구였다. 나구는 웃음 띤 얼굴로 소어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겠지? 소어와는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당신이었다니. 어떻게 당신이? 평생 동안 생각해도 나일 것이라고 알아맞히지는 못했을 것이요. 조금 전 분명히 당신이 대청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이요? 그것은 나삼이 혼자서 두 사람의 음성으로 말한 것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구한 자가 나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겠지. 소어와는 그제야 희색이 돌았다. 과연 교묘한 계책이군요. 나마저 속였으니 그들은 당연히 생각지 못하겠지요. 그 여우 같은 강벼락을 속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소. 소어와는 유심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강벼락을 속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오. 그러나 그를 속일 수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불초의 성은 나라고 하고 이름은 구라하오. 소어와는 냉소를 터뜨렸다. 비록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를 속일 생각은 마시오. 당신은 필시 깊은 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벌써 알고 있었소. 당신들이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이름을 감춘 것은 뭔가 음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오. 나구는 한바탕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형씨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으니 형씨께서도 무슨 놀라운 음모를 품고 있단 말이오? 순간 소어와는 멈칫하더니 빙그레 웃었다. 좋소. 당신은 언변도 꽤 유창하군.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캐묻지 않으면 되지 않겠소? 그러나 당신이 누구든 간에 또한 무슨 음모를 품고 있든 간에 언젠가는 그것을 알 날이 있을 것이오. 형씨께서는 불초가 아무런 음모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 날이 있을 것이오. 소어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또 물었다. 나는 당신과 친척도 아니며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구했소? 불초는 오직 형씨께서 당하고만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드린 것이오.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당신이 나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을 보고 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나구는 껄껄 웃으며 그의 말을 도중에서 가로챘다. 형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요. 당신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이 천하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요. 솔직히 털어놓아 보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한 목적을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란 원래부터 서로 이용하는 것뿐이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소? 만약 나에게 부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오. 절대로 당신을 탓하지 않을 테니까. 형씨께서는 과연 호탕한 사람이요. 불초로서는 참으로 탐복할 수밖에 없소이다 그려. 그는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소어와를 유심히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불초는 형씨가 오직 강별하게 가면을 벗기고자 하는 것을 알았소. 불초 또한 벌써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소어와는 그의 말을 급히 가로챘다. 그래서 나를 구해왔다는 말이오? 나구는 또다시 웃음 띤 얼굴로 바꾸었다. 형씨께서 만약 불초와 손을 잡는다면 강별하기 제 아무리 교활하다 해도 아마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그는 멈칫멈칫 말을 하면서도 유심히 소어와를 바라보았다. 소어와도 그자 못지않게 유심히 바라보았다. 결국 소어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분명히 철무쌍과 조양령을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암암리에 강별학과 내통하고 또한 당신은 분명히 강별학과 내통했었는데
또 나와 손을 잡겠다 하니 그것은 무엇 때문이오? 나구는 살이 찐 아래턱을 매만지며 말했다. 불초가 형씨와 손을 잡겠다는 것은 완전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형씨께서는 불초의 말을 못 믿겠단 말이오? 좋소. 당신이 무슨 목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강별하게 가면을 벗기고 싶다면 나는 당신과 손을 잡겠소.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소. 나구는 크게 기뻐했다. 장부 이런 중천금이니 부디 약속을 지키기 바라오. 당신과 손바닥을 맞부딪히는 것으로 맹세하고 싶지만 손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도 없군요. 그의 말에는 다분히 농담기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결코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0장 50. 모용 구매와의 재회. 그 방은 자그마한 다락방이었다. 소어는 비로소 사방을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 장식이 매우 아름다웠고 두터운 양탄자에는 아름다운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괴이하고도 진귀한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도 세련된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칼이나 백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사람이나 말, 추악한 악마와 아름다운 선녀의 그림 등 방 안은 온통 신비함과 괴이함 속에 파묻혀 있었다. 나구는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방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도 도대체 누구의 집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옵니까? 이곳은 바로 나의 집이요. 소어는 깜짝 놀랐다. 당신 집이라고? 강별학에게 들킬 것이 두렵지도 않소?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불초의 거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실로 철저한 준비를 했군요. 이런 집까지 마련했으니. 그는 다시금 사방을 살펴보더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들 같은 두 남자가 이렇게 집을 장식하다니 참 알 수 없는 일이오. 비록 불초 형제의 소유이긴 하지만 이 모든 장식은 우리 형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구는 신비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만약 이곳을 장식한 분을 본다면 아마 크게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어째서요? 절세미녀인 까닭이요. 소어는 껄껄 웃었다. 미인? 나는 미인을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오. 형씨가 비록 미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다릅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형용하기 어려운 신비한 마력 같은 것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 형씨의 마음에 들지도 모르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괜히 보고 싶어지는군. 나구는 방울이 달린 줄을 잡아당기며 말을 계속했다. 형씨께서는 즉시 그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아담하게 방을 장식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분명히 남과 다른 기질이 있겠구나. 소어는 문득 생각이 난 듯 나구에게 물었다. 강별학은 아직도 그 낡아 빠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장소는 비록 그곳이지만 집은 전과 같이 낡아 빠진 것이 아니요. 그는 남이 집을 가꾸어 주는 것이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는 말씀이요.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번엔 화무결이 그를 위해 수리한 것입니다. 또한 화무결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소어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무결이 그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다니 참으로 안타깝소. 강별학이 겉으로는 그토록 인자하고 어질게 행동하니 그 누가 사귀려 하지 않겠습니까? 화무결은 무공이 비록 고강하고 뛰어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 젊고 어리석으니. 소어하는 냉소하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화무결은 총명함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당신이 만약 그가 젊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어리석음이요. 나구의 눈에서 빛이 번쩍거렸다. 형씨는 화무결과 깊게 아는 사이요? 이런 말을 들어봤소?
자기가 가장 깊이 아는 자가 흔히 자기 최대의 원수라는 것을 말이오. 이렇게 말한 그는 갑자기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한 여인이 유령같이 그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은 과연 양귀비를 무색게 할 정도의 절색이었다. 그녀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있었지만 큰 눈동자 속에는 흡사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분명히 소어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소어아를 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또한 그녀의 눈동자는 애수에 젖어 있는 듯도 했고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를 바라본 소어아는 멍해지는 것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다름 아닌 모용 구매였던 것이다. 나구는 보지 못한 듯 웃음 띤 얼굴로 말을 시작했다. 이분 몽소저가 바로 이곳을 장식한 아가씨입니다. 소어아는 의아심이 불같이 일어났다. 몽소저? 불초가 이 여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이 여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소. 혼자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저 살포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불초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역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소.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같기에 그녀를 몽소저라 부르게 된 것이요. 소어하는 그녀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탄식에 가까운 한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몽소저 꽤나 쓸만한 이름이군요. 나구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당신이 보기엔 이 아가씨가 나를 아는 것 같소? 나구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소어아를 향해 다시 물었다. 물론 이 아가씨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면 어떠하겠소? 나에게 이 아가씨를 주기라도 하겠단 말이오? 불초와 손을 잡은 이상 불초의 물건은 바로 형씨의 물건이요. 더욱이 저희 형제는 늙고 뚱뚱하고 게으릅니다. 늙고 뚱뚱하고 게으른 것이 호색의 최대적이라는 것을 아시오? 소어아는 껄껄거리며 웃었다. 당신이 그토록 호방하니 나로서는 사양할 수가 없군요. 이때 갑자기 한 차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한 사람이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름 아닌 나삼이었다. 나구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어떻게 벌써 왔느냐? 그 강벼락이란 녀석이 나를 의심하지는 않더냐? 나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당연히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지. 나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 한 명밖에 없는 증인이 그에게 당했으니 이제는 마음을 푹 놓고 있겠구나. 소어아가 그들 이야기 속으로 끼어들었다. 증인은 노개 소년 말고 또 하나가 있어. 나구와 나삼이 서로 바라보더니 동시에 입을 열었다. 또 누가 있단 말이오? 그의 아들 강옥랑이 있다는 것을 잊었소? 나구가 그의 말에 응답했다. 그러나 강옥랑이 어떻게 자기 애비의 음모를 탄로시키겠소? 소어아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에겐 혹시 방법이 있을는지도 모르오. 소어아는 의자에서 내려와 두텁고도 부드러운 양탄자 위에 드러눕더니 시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잠겨 중얼거렸다. 포근한 태양, 넓은 대초원. 이 양탄자는 마치 초원의 잔디같이 부드럽고 포근하구나. 이 위에서 사흘 동안을 잘 수 있다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군. 졸린다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주무시오. 이곳에서는 절대로 형씨를 귀찮게 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소어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대낮인 것 같았다. 그러나 창문에 두꺼운 주렴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창틈으로 강한 햇살이 몇 줄기 뻗쳐 들어올 뿐 다락방 안은 어두웠다. 눈을 뜬 소어하는 휑한 방 구석에서 모용 구매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와서 앉은 것 같기도 했고 어젯밤부터 줄곧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희미한 광선 아래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밝고 애수에 쌓인 눈, 길고 부드러운 손, 투명할 정도로 희고 고운 발.
이 모든 것은 속세의 사람이 결코 지닐 수 없는 기이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소호와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벙어리처럼 있던 모용구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어디서 당신을 뵌 것 같아요. 당신을 알 것 같아요. 소호와는 깜짝 놀랐다. 나를 안다고요? 네. 소저는 어디서 나를 봤는지 기억하겠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에요. 소호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소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용구매는 양손으로 머리를 휘감으며 괴로운 듯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와요. 그렇다면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나요? 소호와는 웃음 띤 얼굴로 동그랗게 뜬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나도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군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당신이 전보다 수십 배나 더욱 아름다워졌다는 것뿐이요. 공기 중에 가끔씩 은은한 모용 구매의 채취가 풍겨왔다. 소호와는 그녀의 투명하고 고운 발을 바라보자 그날 본 그녀의 나체가 생각났다. 그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떻든 간에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알아야 하지 않겠소? 모용 구매가 말을 받았다. 나의 과거를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소저는 정말 어떤 희생이든 각오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우선 옷을 다 벗으시오. 내가 방법이 있으니 말이오. 모용 구매는 떨리는 음성으로 우물거렸다. 발가벗으라고요? 소저는 필시 무서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요. 그 일이 아직도 소저의 몸에서 악마같이 떠나려 하지 않는 까닭에 과거를 생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용구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저가 과거를 기억하려면 우선 몸에 붙어있는 악마를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몸에 걸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해요. 모용구매는 그의 말에 완전히 넋을 잃은 듯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소호와는 킬킬거리며 재미난다는 듯 계속 말했다. 옷은 사람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물건이요. 당신이 우선 발가벗어야지만 내가 악마를 쫓아버릴 수 있어. 매우 간단한 일이니 소저는 바로 알아들었을 것이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소호와의 손은 이미 그녀의 발을 쓰다듬고 있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모용구매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날카로운 빛이 번쩍거리는 단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단검의 끝은 바로 소호와의 목구멍을 향하고 있었다. 소호와는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어물거렸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단지 소저를 도와드리려는 것뿐인데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즉시 이 칼로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소호와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어쩐지 나씨 형제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다 싶었지. 지금 무엇라고 했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람은 당신이 과거를 생각해내는 걸 원치 않았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요. 이 말을 듣자 모용구매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왜 나를 속이려 했을까요? 소저는 그를 압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저는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저는 왜 나를 믿지 않고 그를 믿으려 합니까? 모용구매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은 어느 사이엔가 양탄자 위에 떨어져 있었다. 소호와는 그녀를 잡아당겨 포옹했다. 모용구매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 소호와는 서서히 그녀의 옷을 벗겼다. 이때 갑자기 차디찬 음성이 들려왔다. 안 돼. 소호와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창문의 주렴 뒤에서 한 가닥의 은실이 뻗어들어와 그의 손에 감겼다. 동시에 작은 인형이 주렴으로 가린 창문 밖에서 날아들어오더니 소호와를 향하여 덮쳐왔다. 소호와는 곤두박질을 하며 그 은실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 길고 가는 은실은 끊어지지가 않았다. 소호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빛이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도 검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단지 한 쌍의 검은색이 많고 흰색이 적은 눈동자가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귀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괴함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 소호와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흑지주가 아니오. 흑지주는 소호와의 외침 소리를 듣자 재빨리 펼쳤던 신형을 억지로 멈추었다. 너는 누군데 나를 안단 말이냐? 흑노제, 벌써 이 형님을 잊었단 말이냐? 흑지주는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물었다. 너로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 소호와는 긴장을 풀며 낄낄거렸다. 너도 진실한 얼굴로 남을 대하지 않는데 나라고 변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흑지주는 소호와를 유심히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토록 비겁한 짓을 하다가 들켰는데도 낄낄거리며 말할 수 있다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천하에 너밖에 없을 것이다. 소호와의 얼굴에는 여전히 장난기 섞인 웃음이 번져나오고 있었다. 그것이 어째서 비겁한 일이라 할 수 있는가? 젊고 튼튼한 사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짓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정신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어찌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다. 그녀를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녀를 위한 것인데 뭐가 어쨌단 말이냐? 그녀가 싫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흑지주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소호와는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이 일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보지 않아. 그런 개나발 같은 소리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데도 그리 싫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군. 그 원인은 내가 전혀 미워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까닭이야.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끊고 침묵을 지켰다. 한참 후 흑지주가 다시 한숨 섞인 한마디를 했다. 내가 도대체 악인인지 호인인지를 내 자신은 알고 있느냐? 나는 물론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없어. 적어도 나는 고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너는. 이때 갑자기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흑지주의 몸이 번쩍거리더니 또다시 두터운 주렴이 덮여있는 창문 밖으로 날아갔고 그가 쥐고 있던 은실도 그를 따라 밖으로 날아갔다. 소호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긴장을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방 안의 소리를 엿듣는지 가만히 있다가 끝내는 그대로 물러갔다. 창문에 덮인 주렴을 거둔 소호와는 이미 흑지주를 찾을 길이 없었다. 창밖의 햇빛은 서서히 황혼빛을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밝은 낮음에는 틀림이 없었다. 소호와는 혼잣말을 했다. 아직도 대낮인데 그 흑지주는 전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구나. 무예계의 인물들이 그를 괴물로 취급하는 것이 역시 허위는 아니었구나. 이때 모용구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그가 매우 이상하다고 느껴집니까? 소호와는 밖을 이리저리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단검을 준 자가 바로 그자인가요? 네. 그는 자주 소저를 만나러 옵니까? 네. 남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모용구매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여기 주인인 두 분도 막연히 누군가 나타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꼭 내가 혼자 있을 때만 여기를 옵니다. 소호와는 눈썹을 찌푸며 되물었다. 그가 당신을 자주 찾아오고 이 부근에 있다니. 혹시 그도 나씨 형제란 작자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단 말인가? 이들 형제는 그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니 도대체 어떤 신분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다락 안을 두 바퀴나 돌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든 그는 모용구매가 아직도 나체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젊은 육체는 마치 비단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고
길고 탄력 있는 양다리가 날씬하게 뻗어 있었으며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이 산같이 솟구쳐 있었다.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모용 구매는 매우 가냘파 보였지만 옷을 벗은 그녀는 사람을 질식하게 할 정도로 성숙한 매력이 물씬 풍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사람을 미치게 할 듯한 연력이 흘러다녔다. 소호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왔으며 목이 타는 듯한 감을 느꼈다. 그는 참다 못해 외쳤다. 어서 옷을 입어요. 모용 구매는 멍청이 그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내 몸속에 있는 악마를 쫓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호아는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몸엔 아무런 악마도 없소. 내가 소저를 속이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요. 아닙니다. 그 악마가 제 몸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는 지금 내 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창백했던 그녀의 두 뺨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눈에는 괴이한 빛이 번쩍였다. 소호아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쓸데없는 잠꼬대 같은 말은 하지 말고 어서 옷을 입어라. 그렇지 않는다면 옷을 못 입겠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녀는 갑자기 소호아에게 덮쳐 양팔과 다리로 그의 몸을 감았다. 둘은 양탄자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화상같이 뜨거워졌고 그녀의 혀는 거칠게 소호아의 얼굴을 핥았다. 또한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이 계속 고동을 치고 있었다. 그 악마의 움직임은 참으로 참지 못하겠어요.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소호아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옳은 말이야. 너의 몸엔 정말 악마가 있단다. 그 악마는 이미 너의 몸에 10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지. 지금 드디어 움직인 것이야. 모든 여자는 그 악마를 지니고 있고 모든 남성들도 그렇지. 하지만 나는. 소호아는 갑자기 모용 구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녀를 방바닥에 깔아눕혔다. 그러더니 재빨리 바닥에 깔려있는 양탄자로 그녀의 몸을 감쌌다. 모용 구매는 놀라움에 가득 차 울부짖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당신 왜 이러죠? 소호아는 몸을 일으키며 길게 숨을 돌렸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악마가 있어. 또한 자신만이 그 악마를 쫓을 수 있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요. 모용 구매는 큰 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나를 제발 놓아주세요. 어서 놓아달란 말이에요. 소호아는 웃음 띤 얼굴로 그녀를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상위에 놓여있던 식은 엽차를 그녀의 머리에 부었다. 기억해두어라. 여자아이는 함부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란다. 적어도 남자가 벗기는 것을 기다려야지. 다음에 또 이러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엉덩이를 때리겠다. 모용 구매는 그가 부은 식은 차를 뒤집어 쓰자 드디어 정신을 되찾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이 악마 같은 놈, 빨리 나를 놓아주지 못하겠느냐? 소호아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고는 퉁 하고 걸어 내려갔다. 소호아는 아래층을 한 바퀴 돌았지만 그저 멍청하게 생긴 시녀를 하나 보았을 뿐이지 나고와 나삼 형제는 찾지 못했다. 그는 그 멍청한 시녀를 붙잡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여인. 헛수작을 할 때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좋게 대할 때는 악마라고 욕을 한다. 그것이 바로 여인이다. 소호아는 그녀의 몸을 돌리게 하여 그녀의 둥글고도 큰 엉덩이에다 가벼운 일장을 가했다. 그런 후 그는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그 멍청한 시녀는 그의 행동에 넋을 잃은 듯 그가 문을 나선 후에야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터뜨렸다. 소호아는 주방으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다른 모양으로 변장했다. 그러고 나서는 의젓하게 거리로 나섰다. 그 집은 놀랍게도 성의 가장 번잡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호아는 새 옷을 사서 갈아입은 후 술집으로 가 마음껏 마셨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 띤 얼굴을 지었다. 날은 또 저물었구나. 이젠 내가 활동할 시간이야.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소아는 경여당 약국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더니 한 알의 자금정을 사들고 나왔다. 약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본시 소아는 약국에 혹시 무슨 변화라도 일어났나 하고 찾아갔었지만 약국은 보통 때와 똑같이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만 했다. 소아는 교회로 달려나갔다. 원래 그는 단합비의 집으로 가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많은 무예계 인물들이 성을 나와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르기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철무상에 빈소가 차려진 천양당으로 가고 있는 듯했다. 애제여명 철무상은 수십 년 동안 강호에서 이름을 떨친 영웅이었고 그의 보살핌을 받은 자들이나 그의 인품을 존경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영전에나 위로해주고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사실 억울한 것이었지만 그 죽음의 내막에 의심을 품은 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 어쨌거나 철무상의 죽음은 무예계의 큰일이었기 때문에 명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많았다. 지령장은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고 그토록 큰 장원이었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원 대문 밖에도 수많은 수레와 말이 메어져 있었다. 소아는 재빠른 속도로 그곳을 지나갔다. 그때 그의 귀에는 한 가닥의 우렁찬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선녀의 연지마 앵도의 울음소리 같았다. 혹시 소선녀 장청이 온 것이 아닐까? 발걸음을 멈춘 그의 입가에는 한 가닥의 미소가 번져갔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아직도 옛날처럼 붉은 옷을 입고 말을 탄 채 종횡무진하며 채찍으로 사람들을 혼내주고 있을까? 그는 그 깜찍하고도 흉악하고 앙큼하고도 아름다운 소선녀를 보고 싶었다. 그녀도 그동안 많이 자랐겠지. 옛날보다 좀 철이 들었을까? 그는 뜰로 들어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그녀를 찾아보았다. 그녀가 왔다면 꼭 눈에 띌 것인데 왜 아직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을까? 그녀 같은 사람은 1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 속에서도 한눈으로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소어하는 뜰 안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소선녀는 차림새가 한 덩어리의 불과 같은데 어찌 그 눈부신 빛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앵도의 울음소리를 잘못 들은 모양이군. 소어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